당장 비켜. 그 안에 있는 건 내 아들이야. 지금 이 순간 사단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사단장님이어도 지금은 민간의료 절차 우선입니다.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문 열어. 지금 안 열면 오늘 내 이름부터 이 병원 명단에서 사라지게 될 거야. 경고, 아니야, 통보다. 여기서 단 한 명이라도 더 내 아들한테 손댄 게 밝혀지면 군복이고 뭐고 다 벗게 만들겠어. 알겠어? 당장 비켜. 서울 서초구 모 병원에서 한 청년이 실려 들어왔다. 깎은 머리에 초록색 군복, 피로에 절어 실려온 청년은 단순한 훈련 탈진이 아니었다. 군복 속에 숨겨진 비밀 하나가 모든 판도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육군 이등병 동수 씨는 자대 배치 첫날부터 끊임없는 괴롭힘에 시달렸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청년이 사실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녕하세요. 서랍 속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도 여러분의 관점이 완전히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날 경기도의 한 군부대 안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조용한 눈빛의 이등병이 소대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누군가는 이미 마음속에서 먹잇감을 정했다.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공간 속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는 단순한 훈련 이상의 무게를 가진다. 폭력은 명령이 아닌 죄였다. 그러나 아무도 멈추지 못했다. 아니, 멈추려 하지 않았다. 경기도 수원에서 자란 동수 씨는 어릴 적부터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으로 유명했다. 학창 시절에도 소란스러운 분위기보다는 혼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시간을 더 좋아했다. 그런 성향은 성인이 된 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수능이 끝난 후 대부분의 친구들이 대학 진학을 준비할 때 동수 씨는 조용히 입대 날짜를 잡았다. 아버지 진호 씨가 평생을 군에서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아들에게도 군대는 언젠가 지나야 할 하나의 의무처럼 느껴졌다. 육군에 입대한 날, 동수 씨는 군번줄을 목에 걸고 차가운 입영장 바닥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옆자리에 앉은 훈련병들은 긴장과 두려움을 내비쳤지만 동수 씨는 감정 표현이 없었다. 속에서 무언가 요동치고 있었지만 바깥으로는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해 보였다. 그날의 공기는 축축했고 먼지가 잔뜩 낀 훈련소 건물은 햇살을 거의 들이지 않았다. 폐쇄적인 그 공간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5주간의 훈련소 생활은 고되고 무미건조했다. 그러나 동수 씨는 묵묵히 과정을 따라갔다. 매일 새벽 기상 사이렌 소리에 눈을 뜨고 거칠게 내리치는 교관의 고함에도 한마디 불평 없이 움직였다. 침묵이 무기였고 그 무기는 오히려 주위 동기들에게 신비감과 거리감을 동시에 줬다. 누구도 다가가지 않았고 동수 씨 역시 누구에게도 다가가지 않았다. 그리고 자대 배치 날 드디어 훈련소를 나서게 됐다. 그날은 흐리고 싸늘한 겨울 아침이었다. 고요하게 눈이 내렸고 대기실에 모인 병사들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엇갈렸다. 동수 씨의 이름이 불렸다. 이등병 박동수, 소속은 17사단. 차량이 그를 데려갈 때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 속엔 아직 알지 못했던 비극의 전조가 서려 있었다. 17사단의 막사에 도착하자 군기는 전혀 다른 수준이었다. 훈련소보다 더 엄격했고 모든 행동에는 규율이 있었다. 그곳엔 병호 씨가 있었다.
상병 계급장을 달고 눈빛에는 날선 긴장이 가득했다. 자대의 분위기는 병호 씨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병호 씨는 말 한마디 없이도 병사들의 태도를 바꿨고 신병에게는 특히 더 날카롭게 반응했다. 그날 밤 새로운 병사들이 생활관에 배치되자 병호 씨는 천천히 이들을 후쳤다. 모두가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지만 유독 눈에 밟히는 인물이 있었다. 조용히 인사한 후 책상 한 구석에 앉아 말없이 침구를 정리하던 동수 씨였다. 이유는 없었다. 말수도 적고 대꾸도 없는 그 태도에서 병호 씨는 이상한 자극을 받았다. 마치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 아니, 스스로의 어둠을 들킨 듯한 착각이었다. 그 이후 동수 씨에게 주어진 임무는 늘 가장 고된 것들이었다. 생활관 청소는 물론 야간 근무도 연속이었다. 하루 이틀이면 괜찮았겠지만 그것은 반복이었고 습관이 되었다. 새벽 3시에 홀로 일어나 경계 근무를 서고 눈을 비비며 돌아온 뒤에도 훈련은 계속되었다. 피로는 쌓였고 머리는 맑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음성으로 지시되지 않는 분위기였다. 물도 허락받지 않고선 마시지 못했고 식사 시간에도 무언의 압박이 따라붙었다. 동수 씨는 배가 고파도 숟가락을 들 수 없었다. 이유 없이 주먹밥만 주어졌고 가끔은 물도 없이 밥을 삼켜야 했다. 밤마다 병호 씨는 정해진 시간을 넘긴 후에도 기상시키곤 했다. 주먹을 쓰지 않아도 공포는 정당화되었다. 외부와의 연락은 제한적이었고 가족에게 무슨 말도 할 수 없었다. 동수 씨는 매일 밤 일기장을 꺼내 몇 자 적다 말고 덮었다.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더는 글조차 정리가 되지 않았다. 감정의 말단은 무뎌졌고 무감각한 하루들이 쌓여갔다. 얼굴은 푸석해졌고 눈빛은 깊어졌다. 그러나 누구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아니, 눈치채도 않았거나 애써 외면했다. 모든 병사들이 그를 유난히 조용한 이등병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의 가방 속 깊숙이 담긴 사진 한 장을 알지 못했다. 군복을 입은 아버지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 그 사진 속 인물은 바로 이 부대의 사단장이었다. 어느 날 오후 흐릿한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던 날씨는 이상할 만큼 눅눅했다. 훈련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복귀한 병사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동수 씨의 모습은 특히 더 창백해 보였다. 걸음은 자꾸만 느려졌고 눈빛은 초점이 흐렸다. 복귀 후 침상 위에 앉아있던 동수 씨는 물 한 모금을 마시려다 조심스레 주변을 살폈다. 하지만 병호 씨는 어김없이 그 순간을 포착했고 고개를 젖히며 몸을 일으켰다. 말은 없었다. 그러나 조용히 손가락 하나를 흔드는 그 제스처는 충분히 명확했다. 물은 놓아두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라는 뜻. 동수 씨는 숨을 삼켰고 물병을 다시 내려놓았다. 가슴께가 답답하게 조여왔다. 누군가는 당연하게 마시는 생수가 자신에게는 위반 행위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누구도 이를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모두가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마치 이것이 하나의 통과 의례라도 되는 듯이. 밤이 되면 상황은 더 잔혹해졌다. 매일 밤 병호 씨는 동수 씨를 조용히 깨워 훈련소에서는 보지 못했던 방식의 얼차려를 시켰다.
체력 단련이라 부르기엔 지나치게 반복되고 지나치게 의도적인 자세였다. 한밤중의 복도 끝, 조명도 희미한 공간에서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댄 채 1시간씩 자세를 유지하라는 명령은 말 그대로 고문에 가까웠다. 처음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몸은 솔직했다. 나날이 악화되는 체력, 감각 없는 손끝과 발끝, 가슴 밑으로 내려가는 냉기. 체온이 떨어질수록 의식도 흔들렸다. 동수 씨는 점점 벽을 의지해 걷기 시작했고 훈련 중에는 잠깐씩 현실감이 사라지는 순간도 느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 심장이 규칙을 잃고 요동치는 느낌,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내면의 질문.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어느 날 분대장은 생활관을 돌며 점검을 하다 동수 씨의 얼굴을 흘깃 보고는 다시 고개를 돌렸다. 눈은 마주쳤지만 어떤 말도 없었다. 그 눈빛은 명백히 눈치채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묵인의 신호였다. 그런 외면이 반복되며 동수 씨는 고립감을 넘어 절망의 심연에 다가가고 있었다. 매일 밤 눈을 감으면 귓가에 병호 씨의 발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결국 사고는 조용히 일어났다. 체력 단련이라는 명목 아래 복도에서 버티고 있던 중 동수 씨의 몸이 무너졌다. 말없이, 힘없이, 쿵 소리조차 나지 않게. 주변 병사들이 달려왔고 간부가 호출되었으며 군의관이 급히 응급 조치를 시작했다. 동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눈도 뜨지 못했다. 그렇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들것에 실려 부대 의무실로 이송되었다. 군의관은 신속히 상태를 확인하고 곧바로 의료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기록된 내용에는 단순한 탈진이라 쓰기엔 너무나도 이상한 정황들이 담겨 있었다. 복부의 멍 자국, 발 뒤꿈치의 피부 벗겨짐, 그리고 체온 저하. 모든 것을 종합한 군의관은 이 보고서를 비상 전달 체계에 따라 상부에 보고했다. 그리고 그 보고는 최종적으로 17사단장인 진호 씨에게 도달했다.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펼쳐든 진호 씨는 처음에는 의례적인 감정으로 내용을 훑어보았다. 그러나 페이지를 넘기다 이등병 박동수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다. 눈썹이 떨리고 얼굴이 굳어졌다.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고 허공을 바라본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무언가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을 애써 눌렀지만 이미 심장은 멈춰버린 듯 고동치고 있었다. 그동안 굳게 믿고 있던 원칙, 아들이 직접 군인의 삶을 겪게 해야 한다는 신념이 그 보고서 한 장 앞에서 산산이 무너졌다. 훈련이 아니라 생존이었던 것이다. 훈육이 아니라 고문이었다. 진호 씨는 말없이 벽을 향해 돌아섰다. 몇 초간의 침묵 끝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명령이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범죄다. 그 한마디에 사단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명령은 번개처럼 빠르게 전달되었다. 진호 씨의 책상에서 내려간 지시 한 줄이 통신망을 타고 중대본부로 다시 각 소대장과 간부들에게 전달되는 데는 불과 몇 분이 걸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모두가 어리둥절했다. 일과가 끝나고 정리하던 생활관은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고 간부들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무거웠다. 군 내부에서는 자주 보기 어려운 강도였다.
사단장 직속 조사라는 단어 하나로 분위기는 급변했다. 조사관들이 도착하자마자 병호 씨를 포함해 주요 간부들과 고참 병사들이 생활관 밖으로 호출되었다. 병호 씨는 처음엔 평소처럼 느긋하게 구두끈을 메고 일어났지만 조사관의 이름표에 새겨진 사단 직속 감사팀 문구를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조직이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모든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나 군기 차원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조사는 철저했다. 피상적인 질문이 아닌 명확한 증거와 일관된 진술을 요구했다. 생활관 곳곳에 설치된 CCTV, 근무일지, 그리고 그날의 야간 보고서까지. 병호 씨의 입은 점점 굳어갔고 머리 위로는 식은땀이 맺혔다. 발언 하나, 눈짓 하나도 함부로 할 수 없었다. 누군가를 탓할 수 없었고 감싸줄 위계도 사라졌다. 조사관들은 수직적인 군의 문화를 무너뜨리며 하나하나 진실을 파헤쳐 나갔다. 그날 저녁 군부대 안에선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다. 위병소 앞 병호 씨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단정하게 밀어올린 상병 계급장이 부끄러움에 떨고 있었고 주변 병사들은 그 장면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다. 그는 입을 가리며 흐느꼈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무도 그런 애가 사단장 아들일 줄 몰랐다. 자신이 괴롭힌 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 자각은 마치 벌거벗은 자신을 마주한 것 같은 충격이었다. 그러나 후회는 너무 늦었다. 진호 씨는 사단장 직권으로 해당 중대를 포함한 관련 간부 전원에 대해 감찰 조사 및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 병호 씨뿐 아니라 방관했던 분대장, 묵인했던 생활관 간부, 심지어 군의관까지 포함된 명단이었다. 누구 하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무너졌다. 누군가는 억울하다고 했지만 그 억울함은 가혹행위를 묵인한 침묵보다 작았다. 군사재판 준비가 시작되자 병호 씨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 어둡고 차가운 복도, 홀로 얼차려를 받던 동수 씨의 뒷모습, 아무 말 없이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 몸짓. 자신은 단 한 번도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했고 익숙했으며 모두가 그렇게 해왔으니 자신도 따라갔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무관심이 지금 이 자리에 자신을 무릎 꿇게 만들었다. 부대 전체는 긴장 속에 가라앉았다. 병사들은 식당에서도 말수가 줄었고 운동장에서도 발소리가 작아졌다.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했고 누군가는 편지를 찢었다. 모두가 눈치를 보며 자신은 괜찮을까 하는 생각만 되뇌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공포는 타당했다. 진호 씨는 모든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으며 직접 수차례 회의에 참석하여 질책을 쏟아냈다. 책임은 묵인의 수만큼 크다는 말이 기록으로 남았다. 그리고 결국 군사재판이 열렸다. 병호 씨는 가혹행위, 근무태만, 상급자 권한 남용 등 다수의 항목으로 기소되었고 군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정안은 조용했다. 진술대에 선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들었지만 그 시선이 닿은 곳은 텅 빈 방의 구석이었다. 그의 입에서 다시 나온 말은 그때 물 한 모금만 마시게 했어도라는 후회였다.
동수 씨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여전히 말이 없었고 아직 복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아버지 진호 씨는 병실을 찾아 조용히 문을 열었다. 침묵 속에서 서로를 마주본 두 사람은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정적은 눈물보다 무거웠고 한숨보다 길었다. 병실 창문 틈 사이로 따스한 오후 햇살이 스며들었다. 창가에 놓인 화분의 잎사귀가 가만히 떨리고 있었다. 병실 안은 조용했지만 공기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울컥한 무언가가 흘렀다. 동수 씨는 침대에 반쯤 기대 누운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회복 중인 몸은 여전히 무겁고 머릿속은 텅 빈 듯 흐릿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부서진 감정의 파편들이 날카롭게 움직이고 있었다. 피로는 사라지지 않았고 어지러움은 여전했다. 진호 씨는 병실 안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멀찍이 거리를 두고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시선을 바닥에 둔 채였다.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변명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지금 이 공간에서는 위로라는 말조차 사치였고 아버지라는 존재조차 감히 말하기 어려운 자리였다. 진호 씨의 목에선 알 수 없는 침 삼키는 소리만이 가끔 들릴 뿐이었다. 긴 정적 끝에 동수 씨가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봤다. 눈빛은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를 겨우 붙잡고 있는 듯 위태로웠다. 속은 뒤틀렸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러나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 자리에 존재한 건 오히려 지쳐버린 체념과 여전히 뚜렷한 존경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결국 동수 씨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다. 대신 눈꺼풀이 서서히 내려앉았다. 몇 시간이 지나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조사를 담당했던 장교 한 명이 들어왔다. 진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보고를 조용히 받았다. 그날 밤 회의실에서 동수 씨가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주요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이후 관련자 5명이 추가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는 사실이었다. 진술서엔 누가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지만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했던 문장은 마지막 한 줄이었다. 지금도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장을 받아든 진호 씨는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었다. 전장에서 총탄을 맞은 것보다 더 깊숙이, 더 잔인하게 파고든 죄책감이었다. 자식에게 내려진 명분 없는 고통, 부모로서, 사단장으로서 어떤 역할로도 덮을 수 없는 상처였다. 그날 밤 진호 씨는 부대 사령부 자신의 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오랜 시간 홀로 앉아 있었다. 아무 기록도 음성도 남기지 않은 채 며칠 후 동수 씨는 병원 복도 한켠에 있는 작은 상담실로 조용히 불려갔다. 대면 상담은 아니었고 문서로 진행되는 익명 설문 형식이었다. 그는 천천히 펜을 들었고 한 글자 한 글자 적기 시작했다. 감정을 담지 않으려 했지만 글 사이사이 손에 떨림이 묻어났다. 마지막 문항, 앞으로 어떤 군인이 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동수 씨는 오래 고민한 끝에 단 한 문장만 남겼다.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군인이요. 그 문장은 곧 진호 씨의 책상 위에도 올라왔다. 회의 중이던 진호 씨는 보고서를 펼쳐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숨을 들이켰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앉아 있었다. 함께 회의에 참석하던 참모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질책도 명령도 아니었지만 그 어떤 지시보다 묵직하게 모두의 가슴에 남았다. 이후 사단 내에서는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진호 씨는 직접 여러 생활관을 돌며 병사들을 만났고 공식적인 교육 대신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병사들의 생각을 들으려 했다. 형식이 아닌 진심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그 진심은 조금씩 변화를 만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침묵했을 문제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올라왔고 고참들의 행동도 눈에 띄게 바뀌었다. 병영의 공기 자체가 달라진 것이었다. 병호 씨는 최종 군사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형량보다 중요한 건 법정에서 읽은 마지막 말이었다. 저는 제 죄보다 제 침묵이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그 침묵이 제 안의 두려움이었다는 걸 압니다. 법정은 조용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변호하지 않았다. 책임은 무겁고 늦게 오는 반성은 가볍지 않았다. 마침내 복귀 결정이 내려졌다. 동수 씨는 조용히 다시 군복을 입었다. 짧게 다듬은 머리 위로 햇살이 스쳤고 발걸음은 조금 더 단단해 보였다. 복귀 첫날 누군가 작게 인사하자 동수 씨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 미세한 반응만으로도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그를 알아보는 병사들의 눈빛도 예전과 달랐고 동수 씨 스스로도 다짐을 품은 눈빛으로 다시 생활관에 들어섰다. 아침 조회 시간, 차렷 자세로 줄을 선 병사들 사이에 섞인 그의 모습은 여느 병사와 다를 바 없었지만 내면은 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언젠가 누군가가 또다시 고통 속에서 침묵할 때 동수 씨는 그 곁에 서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입을 대신해 말하고 고개를 들게 도와주는 군인으로서.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었다. 차가운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따스한 햇살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봄이 찾아온 부대 안 나무엔 연초록 잎이 돋기 시작했고 운동장 한쪽에선 훈련 중인 병사들의 구령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 밝은 소리 이면엔 누구도 잊지 못한 흔적이 고요히 남아 있었다. 그 사건 이후 부대 앞 모든 병사들은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동료를 대하는 눈빛, 말의 온도, 손끝의 배려가 이전보다 따뜻해졌고 서먹했던 군대 특유의 거리감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진호 씨는 본부 브리핑룸에서 부대 인권 보호 매뉴얼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다. 수십 년 군 생활 중 가장 무거운 시간이었고 가장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문서였다. 그는 연단에 서기 전 가슴 안쪽에 늘 간직해온 편지 한 통을 꺼내어 한 줄을 조용히 으조렸다. 아버지처럼 정의로운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 문장은 가슴 한복판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무게는 컸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그날 오후 동수 씨는 생활관 청소를 끝내고 조용히 병영 내 독서실로 향했다. 책상 위엔 군사학 서적과 함께 작게 접어놓은 노트가 있었다. 한 페이지에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고 아래에는 또박또박 쓴 다짐들이 적혀 있었다. 그는 매일 밤 그 다짐을 반복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쓰러졌던 날의 복도, 그늘진 병실, 아버지의 무거운 눈빛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지금 이 길이 맞는지, 자신은 그 길을 걸을 자격이 있는지를. 그리고 부대에 새로운 신병들이 도착했다. 생활관은 다시 분주해졌고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다. 한 신병이 낯선 침상 위에서 조심스럽게 짐을 풀던 중 동수 씨가 다가와 말없이 물 한 병을 건넸다. 그 장면을 목격한 몇몇 병사들이 고개를 돌려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 조용한 행동 하나로 과거는 교훈이 되었고 미래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병호 씨는 교정시설 내에서 모범 수용병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책을 많이 읽었고 주기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결과를 통해 잊고 있던 인간다움을 다시 찾아가고 있었다. 매일 저녁 수첩 한 권에 오늘의 반성과 내일의 다짐을 기록하며 언젠가 동수 씨에게 용서를 구할 날이 올까를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그러나 아직은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고 느꼈다. 진호 씨는 사단장 임기를 마치며 마지막 훈시를 준비했다. 수백 명 앞에서 말할 원고를 작성하는 대신 단 하나의 문장을 반복했었다. 군대는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책임은 양심으로 남는다. 그리고 연단에 올라 그 문장을 천천히 읊었다. 박수 소리는 없었고 함성도 없었지만 그 정적 속에서 모두가 느낀 울림은 그 어떤 환호보다 컸다. 동수 씨는 군 복무 후반부에 접어들었다. 어느덧 선임으로 불리며 누군가의 본보기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다만 불 꺼진 생활관에서 혼자 늦게까지 책을 읽고 아침 점호 때는 가장 먼저 기상하는 병사였다. 묵묵한 책임감과 부드러운 태도는 신병들의 두려움을 조금씩 녹였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동수 씨 주변에 모였고 질문도 조심스레 하게 됐다.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배려로 이어졌다. 어느 날 생활관 게시판에 병사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생활 규칙이 붙었다. 물은 자유롭게 마실 것, 모든 신병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유 없는 얼차려는 절대 금지.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상징하는 변화는 실로 거대했다.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고통을 지켜본 이들이 스스로 만든 반성의 결과였다. 변화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퇴소식 날 진호 씨는 조용히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다. 어릴 적 함께 찍은 그 사진. 군복을 입은 자신과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동수 씨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동수 씨는 처음엔 멈칫했지만 곧 손을 뻗어 그 사진을 받아들었다. 아무 말 없었지만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용서의 조건은 시간도 말도 아닌 진심이라는 것을. 복무 마지막 날 생활관 문 앞에 선 동수 씨는 정리된 침상 위에 조용히 작은 쪽지를 남겼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건 때로 침묵하지 않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그 쪽지는 이후 많은 신병들이 보고 가슴에 새겼다. 그의 이야기는 조용히 퍼져갔고 누군가에게는 각성의 계기가 또 누군가에게는 다짐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그날 부대를 떠나는 버스 안. 창밖을 바라보는 동수 씨의 눈빛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엔 이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누구도 그를 흔들 수 없었다.
더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그는 이제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군인이자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품은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버스는 천천히 부대 정문을 지나 민간 구역으로 빠져나갔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낯설지 않았지만 의미는 전혀 달랐다. 몇 달 전 이곳을 처음 지날 때 느꼈던 두려움과 공포는 이제 그 자리에 없었다. 대신 묵직한 감정의 잔재가 깊게 남아 있었고 그 잔재는 곧 동수 씨의 가슴을 채우는 삶의 무게가 되어 있었다. 조용히 숨을 내쉴 때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다짐이 피어났다. 버스 안은 조용했고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복무 중 친해졌던 동기들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복귀하거나 전역했고 오늘의 여정은 오롯이 혼자였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도 마음은 공허하지 않았다. 긴 침묵 끝에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아래로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이 있었다. 쓰러졌던 복도의 차가운 타일, 바닥, 병실의 흰 커튼, 그리고 물 한 병을 건네던 짧은 순간들. 수원에 도착한 동수 씨는 어릴 적 살던 동네의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가게 앞에서 라디오를 틀어놓은 채 닫힌 셔터에 기대고 있는 노인을 지나며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갔다. 유년 시절 아버지와 함께 운동하던 학교 운동장, 어머니가 기다리던 식탁, 그리고 입대를 앞두고 조용히 짐을 싸던 방 안.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풍경들이 생생했다. 그 기억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음을 알았다. 며칠 뒤 진호 씨가 저녁을 마치고 서울의 한 조용한 공원에서 동수 씨를 만났다. 평상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아버지는 군복이 아닌 평범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동수 씨 역시 민간 복장을 입고 있었다. 옷이 바뀌자 그들의 대화도 달라졌다. 이제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진심을 나누는 사람 대 사람의 대화였다. 진호 씨는 조용히 물었다. 힘들었니? 그 짧은 질문에 동수 씨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눈물이 흐르진 않았지만 그 고갯짓 하나로 모든 감정이 설명되었다. 그 후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말보다는 그 정적 속에서 더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이해와 용서, 그리고 서로를 향한 다짐이 그 자리에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수 씨는 대학에 복학했고 전공 수업을 따라가며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저 조용한 학생이 아니었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필요할 땐 단호했고 누군가 억울한 일을 겪으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냈다. 교수는 그런 동수 씨를 유심히 지켜봤고 언젠가 조별과제 도중 소극적인 후배를 도와주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군요. 그리고 어느 날 군대 관련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동문 선배를 통해 온 제안이었고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강단 위에 선 동수 씨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말문을 열었다. 목소리는 단정했고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저는 누군가의 고통을 지켜보았고 또 그것에 침묵했던 사람들의 침묵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건 하나입니다. 작은 침묵이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작은 관심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다는 것. 청중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강연은 특별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한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에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다. 저도 누군가를 외면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요. 그 말에 동수 씨는 짧게 미소 지었다. 그걸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그 이후에도 동수 씨는 말없이 자신의 길을 걸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다짐을 간직한 채 자극적인 감정이나 큰 표창 대신 사람 사이에 작고 조용한 존중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의 삶은 대단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누군가 또다시 고통 앞에 서게 된다면 그는 분명히 그 곁에 서 있을 것이다. 말없이 그러나 강하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침묵과 외면이 만드는 고통, 그리고 진심 어린 용서와 변화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